이번 시간에는 제2장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인세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제 법인세는 법인의 구분, 납세 의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은 사실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나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다면 외국법인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기업 환류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소득은 뭐 저희들 법인 세무조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정과 가장 밀접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이다.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인 거고,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가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즉 포괄주의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니다. 즉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 중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 중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로 회계기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으면 법인 설립 신고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고 법인 설립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고 종료일은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설립 등기일 이전에 손익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손익 발생된 시점부터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납세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의 변동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에 측정 보고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근데 세무회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회계 정보가 필요한 곳이 정부의 재정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완전히 별개의 회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 차이 원인도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나 과세소득의 개념의 차이, 그 다음에 경제적 계산의 차이, 법률의 강제성에 의한 차이,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러면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완전 별개로 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다양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완전 별개의 회계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에 의한 회계처리 두 개를 동시에 회계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세무회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회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서로 간접 또는 의존하는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법인세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계산의 출발점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갖고 그 부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기업회계에 의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기업회계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즉 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을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회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재무상태표에서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질문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 기말재고자산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말재고자산, 즉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매출원가 계산에 가면 기초재고에서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매출원가가 감소되도록 되겠죠. 매출원가가 감소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이런 순서로 당기순이익 증가 여부를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자산 항목으로 당기순이익 여부를 물었는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회계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당기순이익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회계원리 처음 배웠을 때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쓰면 기말부채는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입니다. 물론 기말자본의 잉여금의 변동사항에 해당되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식은 회계원리 처음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기말부채가 고정되어 있고 기초자본도 고정되어 있다면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말재고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났을 때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기말자산인 건물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말자산, 즉 건물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왜 늘어났냐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매출액부터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미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늘어났는지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서 회계 처리된 내용들을 연간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지만 어쨌든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자산은 그대로 있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기말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기초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기말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자산이 고정되어 있고 기말 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면 기초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무조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산부채, 기초자본의 변동이 생겨도 당기순이익이 변동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사항에서 손익계산서 측면만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우리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많이 찾죠.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계산해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업회계에 의한 부분이었고요. 기업회계에 의한 부분이었고, 자, 텍스에 의한 부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송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차이를 조정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입금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금에 대한 차이. 이걸 입금 산입할 거냐? 그러면 수익의 플러스로 해서 입금에 포함을 시켜라. 또 수익에서 마이너스해서 해라. 입금 불산입해라. 그죠? 불산입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입금, 세법상의 수익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용도 송금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인데요. 자, 비용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 송금산입이 되겠습니다. 송금산입이 되겠고요. 비용에서 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송금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이미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인정을 못하는 비용들이 있다. 그 부분을 빼라.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부분들이 세법상의 송금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입금, 송금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수익과 비용이다. 법인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쭉 설명드렸는데 재무상태표에 의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자산부채도 변동이 생기게 되면 당기순이익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나옵니다. 그죠? 이 자본이 나오는데 세무상의 자본, 세무상의 자산과 세무상의 부채를 차감하게 되면 세무상의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자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세무 조정을 해야 되고 이 세무 조정한 내용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영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만 세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을 이해를 하셔야 뒤에 설명드리는 소득처분에서 나오는 유보에 대한 소득처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걸 잠깐 보면 입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회계상 입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익에서 입금산입하는 것은 수익 플러스 입금산입 항목은 입금이다. 세법상 입금이다라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합산해라라는 부분이고요. 입금불산이면 반대입니다. 기업회계에서 이익으로 잡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니다. 그걸 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금산입 항목이 많습니다. 입금불산입은 몇 가지 없습니다. 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회계상 송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용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라. 세법상의 비용을 포함시켜라고 해서 세법의 송금에 포함을 해줍니다.
송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즉 빼라라는 부분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빨리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의 개념을 용어를 좀 익숙하게, 좀 친숙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 있는데요. 자, 결산조정사항이 뭐냐?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라고 하면 장부를 의미합니다. 즉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즉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이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자, 신고조정은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모든 사항이 됩니다. 결산서상의 당기순 손익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조정을 할 때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산조정 항목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신고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신고조정 항목들을 예시를 해놨는데요. 법인세, 주민세 환급금의 입금불산입,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7번에 법인세, 주민세 등의 송금불산입, 10번에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의 송금불산입, 12번 접대비 한도초과 송금불산입, 13번 감가상각비 부인에게 송금불산입,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쨌든 신고조정사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세법상의 송금으로 확정된 횟수 불능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송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조정사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